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젯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집단 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전공의들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공의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일하며 의료체계 유지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모레 전국 16개 시도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권리기대회를 엽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거듭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 수가 10배 늘어나는 동안 의사 수는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우리 의료의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올해 공립학교, 초중고교 교원 정원이 4,000명 이상 줄어듭니다. 정부는 최근 초, 중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줄이는 내용의 공립학교 국가공무원 정원 관련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공립학교 교원 감축 규모는 지난해 3,401명보다 26.3% 확대됐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13만 1,000명에서 오는 2026년 483만 3,026명까지 줄어 5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노사정 대화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과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데 성과를 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노동개혁도 이젠 협상 테이블에서 진행됩니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 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성실하게 그다음에 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사정 대화는 노동개혁 3대 핵심 과제를 모두 다룹니다. 세계의 의제별 위원회에서 현재 주 52시간제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과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이 우선 과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처럼 유연한 적용에 무게를 두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기를 늘리는 문제에서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지만 노동계는 60세인 법정 정년 자체를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생애 주기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도 이제 노사정에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고 인구마저 급격히 줄어드는 지금 노동개혁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사정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풀어 현명한 결과를 끌어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윤심 공천은 없다는 공언에도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이 맞붙는 곳이 적지 않아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 시계가 설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빠르게 돌아갑니다. 오는 17일까지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820명을 상대로 대면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면접을 통해 경쟁력을 따져본 뒤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공천 지역부터 발표할 계획입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공천하고 어떤 분이라도 모셔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윤곽이 이번 주부터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뭐니 해도 관심은 여당 우세 지역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과 현역 의원들의 예선전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에 출사표를 낸 직전 용산 참모만 20명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공정한 공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현모 전 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강남 의뢰에 동시에 공천을 신청했을 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 불만이 물밑에선 상당합니다. 총선 이후 국정 장악력 확보를 위해선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여의도에 많이 입성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기는 공천, 시스템 공천을 못 박은 여당 지도부와 충돌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에게 더 선택받을 수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하기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차례 갈등을 노출했던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른바 윤심 논란 등 공천 과정의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 가능성이 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이르면 오늘부터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친문계 등이 대거 포함될 경우 친명계와의 계파 갈등이 폭발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9일부터 경선에 돌입하는 민주당이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섭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포함 여부를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하위 20%에 들면 경선 득표 점수가 최대 30%가 껴 공천 배제, 즉 컷오프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드리는 요 기간을 감안해서 제가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로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위 20% 명단에 친문계 등 비명계가 대거 포함될 경우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당내 갈등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건 죄악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선 이유기도 합니다. 선거 지고 뭐 전당대회 때 누가 잡느냐 이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갈등 최소화에 좀 더 방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당내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인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가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성사로 공천 탈락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단일 대우 유지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인 개혁신당은 원내대표의 양향자 의원을 최고위원회 김종민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에는 김효은 새로운 미래 대변인과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개혁신당은 지난 9일 4개 정치 세력이 합당을 결정하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지 사흘 만에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오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당헌 당규와 강령 정리, 오는 4월 총선 공천심사를 맡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원장 선임 작업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관위를 띄워 공천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부산 등 지역구 출마와 신당 창당,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합류 여부 등이 선택지로 거론되는데 조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어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데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22년 만에 시가총액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2조 달러 돌파도 눈앞에 뒀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낮 12시 26분에 5만 24달러 6,66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22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0일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힘입었습니다. 신규 자금 대거 유입이 기대됐던 현물 ETF를 통해 최근 매수세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So I think it's another key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what is still by far the youngest, smallest and most retail investor dominated of all the asset classes. 한편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12일 오전 10시 50분 한 주에 737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시총이 1조 8,2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러면서 1조 8,100억 달러를 기록한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내놓으며 반도체 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5월 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So I've been doing this job over 15 years. I've never seen at least a near-term beat quite of that scale, especially for a company that is as large as NVIDIA is. 올해에만 주가가 47%, 지난 1년 동안 223% 급등한 엔비디아는 현재 수준에서 10%가량 상승해 810달러 수준에 이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부추기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미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동맹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대사 출신으로 외교 분야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니키 헤일리는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트럼프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I look at what Donald Trump said on Saturday, and it made me sick to my stomach. He just put every military member at risk and every one of our allies at risk just by saying something at a rally like that. 미 국무부는 미국도 나토에서 얻는 게 많다며 트럼프 발언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집단 방위 원칙이 처음 발동됐다며 미국인들은 나토를 폭넓게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는 나토 집단 방어 원칙의 약화는 러시아에만 이득이 된다며 트럼프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Sehr geehrter Herr Ministerpräsident, lieber Donald, ich freue mich sehr, heute Nachmittag hier zusammen zu sein.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동맹도 소홀히 할 거라는 우려에 성김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한미일 협력은 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한미일 삼각공조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ut I would say, irrespective of what happens in November here, we should expect to see more, I think, more an active role played by both Japan and the ROC in the global scene. I think if three of us can make a very much cool-headed assessment of the policy environment, I think we are likely to, reach some sort of a consensus.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역량을 끌어올린 점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2명이 128일 만에 구출돼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의 한 건물에서 격렬한 총격전 끝에 이들을 구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4시 반 이스라엘 텔아비브 근처
셰바 메디컬 센터에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잠시 뒤 극적으로 구출된 인질 2명을 태운 군 헬기가 도착합니다. 12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70살 하루와 60살 마르만.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Not many words, just being together, surrounded by the family and surrounded by our beloved people that were without us for so long, more than 4 months. We were so happy to see them. 힘겨운 인질 생활에도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y are in a stable condition and we intend to continue and follow them up for the coming days until we'll be for sure clear of their medical situation. 하루와 마르마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북서부 집단 농장 니르 이츠하크에서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출 작전은 새벽 1시 반쯤 남부 라파의 한 건물에서 군경 합동작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경찰 특수부대원 10여 명이 인질이 갇혀있는 건물로 재빠르게 진입합니다. 폭격을 당한 옆 건물에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안에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לוחמי הימ"מ חיבקו והגנו בגופם על לואיס ופרננדו והחל קרב נועז וחילופי אש כבדים בכמה מוקדים במקביל עם מחבלים רבים. 2명의 인질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130여 명의 인질은 여전히 가자지구 어느 곳인가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며 구출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자신들이 억류해온 인질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결국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친 나머지 인질들의 운명이 분명해질 때까지 사망한 인질들의 이름과 사진 발표를 연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안드리 유소유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제3국을 통한 밀수품으로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전선에서 러시아 측의 스타링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은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도 함께 모이고 편안한 시간 보낸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연휴 때 오게티라면 좋지 못했던 대기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멀지 않은 곳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춘제 불꽃놀이 미세먼지 순식간에 6배가 됐다. 중국 최대 명절이죠. 춘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던 지난 9일 밤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불꽃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중국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악귀를 내쫓고 복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춘제 기간에 폭죽을 터뜨리곤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작년 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폭죽 사용 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번 춘제 때 대규모 불꽃놀이가 다시 펼쳐진 겁니다. 이날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따져봤더니 불꽃놀이 이후 순식간에 6배 이상 대기질이 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일부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는 서풍을 타고 국외 오염물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번 연휴 기간 먼지 농도가 올라간 것도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폭죽 때문에 이런저런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아무리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혹시 핑크텍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종의 성차별 가격입니다. 대학 개강 시즌을 맞아서 대학가 원룸의 핑크택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가 원룸 중에는 여성 전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온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비슷한 평수, 비슷한 층, 비슷한 조건에서도 여성 전용이 붙어 있으면 월세가 최대 20만 원 정도 비쌌고 관리비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안전을 위해서 공동 출입문 보안을 강화하거나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곳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여성 전용일 뿐 방범창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에 사는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것뿐 별도의 보안 장치나 인력을 갖추지 않고 웃돈만 받는 악덕 상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입주자가 건물주에게 어떠한 안전 시스템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해당 건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핑크택스를 노린 상술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입주자들도 입주 전에 출입 상태나 보안 장치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보이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이고요. 자세히 보니까 베레모를 쓴 경찰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관광경찰대의 모습인데요. 이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출범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길 안내와 같은 단순 민원을 처리하지만 절도나 바가지 요금 등 사건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관광경찰은 한국이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경찰대가 이달 중에 공식 해체된다고 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치안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다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쉽다는 반응 나오고 있고요. 반면 오히려 그래서 업무 부담이 더 늘어서 힘든 상황이었고 인력들이 현장으로 재배치된다면 치안이 더 강화될 거라면서 환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김 도매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산량은 소폭 줄었는데 수출량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김 수출량은 약 18%, 수출액으로 따지자면 약 21% 증가했고 무려 12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해외에서 김을 블랙페이퍼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검은 종이라고 부르면서 다소 꺼려하고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K김 그리고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면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일반 김은 물론이고요. 김부각, 김튀김 등 다양한 간식으로 가공돼서 판매 중이고요. 냉동 김밥 또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도 좋은데 저칼로리 건강식품이다. 또 해조류 섭취는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수출에 탄력을 더 주기 위해서 각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여행 나갈 때도 김 싸가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따로 싸가지 않더라도 어딜 가나 김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2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설비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철제 구조물이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 중인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작업 현장에 철제 난간이 휘어져 내렸고 무거운 구조물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원유 생산설비 블록을 이동하는 작업 도중 철제 구조물이 떨어진 건 어제 저녁 7시쯤. 구조물이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고 50대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심정지 환자 1명 발견한 게 15시 16분. 바로 즉사를 하셔서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신호등은 사고 충격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40대 운전자 A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A씨는 달아나다가 도로 시설물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고 사고 파편이 튀어 근처 상가 유리가 깨졌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이천 지역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그곳에 거주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에게서 77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66억여 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백현동 의혹 재판의 첫 선고로 이 대표를 비롯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70대 여성이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다가 넘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 사고가 이웃 주민의 통행 방해 때문에 일어난 예견된 사고라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기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김모 할머니가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중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추운 겨울 위험한 개울을 건너야 했던 건 전임 이장 A씨 부부의 통행 방해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울 건너 도로에 붙은 땅을 부부가 사들인 뒤부터 주민들 통행을 방해했단 겁니다. 소송을 내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받았지만 7년째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A씨 부부는 비가 내려 엉망이 된 길을 고쳐달라는 이웃의 요구도 거절하고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자 아예 철판을 세워 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어떻게든 간에 설득하고 했던 부분인데 반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니던 길이 끊어지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임시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장 부부는 다리가 무너진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A씨 부부가 개발 수익을 얻으려고 개울 건너에 사는 주민들을 쫓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자신들은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러 해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줬는데 이웃들이 소송을 걸고 수리까지 요청한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주고 하던 걸 우리 해결을 해주고 땅땅을 평생 이대로 쓰겠다는 얘기야. 시청은 하천 기본계획 등 다리 복원을 강제할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이웃들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빠른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그 코리아 디스크 카운트 관련과 해서 정부가 좀 최근에 저 PBR 종목 띄우기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PBR,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순자산 먼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정진 앵커께서 통장에 2억이 있으신데 그 2억 중에 1억은 임정진 앵커님 거고 1억은 은행 대출한 1억이다 라고 하면 임정진 앵커님의 총 자산은 2억이시고 그중에 부채가 1억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억이신 거죠. 그게 이제 임정진 앵커님이 갖고 계신 1억이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의 주가를 한 주당 이 총 순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이걸로 나누면 됩니다. 요거를 PBR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게 뭐 1이다라는 거는 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이 가진 순자산만큼이다. 그다음에 PBR이 1보다 낮다. 그러면 기업이 순자산을 가진 것보다 주가가 더 낮다. 그리고 반대로 PBR이 1보다 높다 하면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 기업의 주가가 현재 높은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일본에서 한 10년 전, 2014년 정도부터 한 10년 플랜으로 해오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한 건데요. 왜 이런 걸 하게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PBR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 주가 전체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PBR이 4.6입니다. 일본은 2, 우리나라는 0.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가진 가치보다 기업의 주가가 낮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가를 조금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좀 찾는 방향의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좀 뒤에 좀 짚어보고요. 일단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이 PBR 말고도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PER도 있는데 요거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아까 이제 PBR은 기업의 주가를 한 주당 기업의 순자산으로 나눈 게 PBR이고요. 그럼 자산 대비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냐라는 걸 보는 거고 PER은 earning입니다. 그래서 이익 대비, 지금 기업이 내고 있는 이익 대비 기업의 주가가 얼마냐. 그래서 기업의 주가를 한 주당 기업의 세 공제 후 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이것이 높다라고 하면 기업이 현재 내고 있는 이익보다 주가가 높다. 이것이 낮다 하고 하면 기업이 현재 내고 있는 이익보다 주가가 낮다. 조금 저평가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면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뭐 가령 반도체를 비롯해서 저 PBR 종목들이 좀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종들의 혜택을 받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개별 종목으로 보면 많이 지금 자금이 몰리고 특히 외국인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 현대차, 기아, 이렇게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물산이나 KB금융, 그래서 KB금융 같은 뭐 하나금융 같은 이런 금융 지주들이 지금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은 사실 지난주, 그러니까 저희가 설 전주죠. 봤을 때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화재가 뭐 가장 많이 올라서 한 40.5% 정도 올랐고 현대차나 삼성물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하면서 그동안 조금 저평가돼 있었던 것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PBR이 좀 낮았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중심의 움직임. 지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PBR 주라고 하긴 하지만 뭐 말씀해주신 업종들이나 기업 면면을 좀 보면 좀 대형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PBR 중에서도 어떤 기준이 좀 추가적으로 적용됐길래 이제 외국인들이 저 몰리는 경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수출이 굉장히 작년 말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작년 뭐 하반기 내내 사실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분야가 사실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북미로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많이 돼서 수출을 그나마 반도체 수출이 뒤늦게 이제 따라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조금 하반기에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기업 같은 경우가 기업이 내고 있는 수익이나 이런 자본에 대비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 아니냐. 저희가 보통 이제 PBR을 얘기하면서 좀 놓치기 쉬운 것이 PBR만 보면 사실은 기업이 저평가돼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PBR이 조금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PBR이 낮은 기업 중에 좀 알짜 기업들을 골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알짜 기업들은 뭐냐? 결국은 지금 어닝이, 지금 이익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금융지주 관련된 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암묵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배당에 대해서 약간 이제 통제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당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주주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그런 기존에 있었던 배당에 대한 배당 성향이 좀 낮았던 이런 금융지주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금융지주들이 이익을 내는 만큼 배당 성향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금융지주들에 대한 아무래도 조금 최근 들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과도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대책이 나오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PBR이 조금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자기 자본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라는 게 이제 PBR이 낮은 건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뭐 단순히 이제 기업의 이익이 잘 안 나고 있어서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의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일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럼 이익이 개선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 이것과 함께 또 뭐가 필요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에서 좀 더 친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동안 기업들이 벌어왔던 돈에 비해서 조금 배당 성향이 낮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PBR이 좀 낮게 가져가는 좀 PBR을 조금 약간 우리가 그 평가절하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작년에 2013년에 도쿄 증권거래소가 일본의 상장사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2023년. 2023년에요. 그래서 PBR이 지금 1보다 낮은 기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PBR을 높일 수 있을지 자구책을 갖고 오고 이 자구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사실은 상장 폐지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강제성을 부여해서 한번 PBR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기업들에게 PBR이 낮다면 어떤 정책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제 이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조금 PBR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메시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안 그래도 국내 증시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면서 좀 저PBR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좀 과열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B2 열풍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 잔고 금액이라는 걸 봅니다. 이 신용 잔고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들로부터 빌린 뒤에 아직 갚지 않은 것에 이제 잔액을 말하는데요. 이게 증가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차입해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최근 들어서는 한 9조 5천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 이게 한 8조 7천여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비해서 한 8% 넘게 지금 증가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것들이 증가한 종목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과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저평가됐던 종목들의 주가가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약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직전 질문에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저 PBR이지만 또 투자의 어떤
옥석 가리기가 알짜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 저희가 검색창 같은 데 가서 기업 쳐보시면 기업 정보 같은 데 다 뜨는 정보들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PBR이라는 정보도 다 뜨고요. 그리고 PBR과 함께 같이 뜨는 정보가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 각 기업들의 지표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자본을 잘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결국은 저 PBR 종목에 주목하는 것이 이것들 중에 일부가 저평가돼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옥석을 가려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옥석을 가려낼 때는 PBR만 보시지 마시고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얼마나 회사들이 자기자본을 갖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 실적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와는 좀 다르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간밤에는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는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하락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서 세 지수 모두 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 있는데 최근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거 과열이 아니냐라는 경계의 시그널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조금 이제 거시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미국의 금리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지금 주목하면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예측하는 3월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한 달 전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가 거의 한 75%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갔지만 계속돼서 나오는 거시 지표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업들은 AI 중심으로 굉장히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거시 지표 측면에서 조금 받쳐준다는 게 결국은 미국이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점점점 얘기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또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잘 내려가 주면 결국은 연준도 금리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것이 과연 5월이냐 6월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소비자 물가 지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기 침체가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고 연착륙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올 때 좀 미국에서 생각하는 최상의 경제 시나리오가 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IMF랑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올해 미국 경제 전망이 굉장히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OECD 같은 경우, IMF 같은 경우 모두 작년 한 하반기 10월, 11월쯤에 1.5% 정도 2024년 미국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그걸 다 지금 2.1, 2.3, 2%대 지금 넘게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경제가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잘 버틸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대 2% 물가 목표를 갖고 있는 연준이 물가가 2%로 근접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후자가 조금 더 바람직한 금리 인하겠죠. 경기 침체 없이 생기는. 지금은 후자의 시나리오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CPI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의 3.4%, 12월에 3.4%였고 그다음에 근원, 여기서 이제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뺀 근원은 3.9%였습니다. 그런데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이 나우캐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당장의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생길지에 대한 지금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꽤 잘 맞습니다. 봤을 때 2024년 1월 예측치가 한 2.9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4에서 2.94 그래서 드디어 CPI 인플레이션도 한 2%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코어는 근원은 3.9에서 한 3.8 정도로 약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천천히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 그러니까 임대료 가격입니다. 근데 임대료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갱신한 임대료 가격만 그 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정도 이전에 했던 것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임대료 가격이 실제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시차를 두고 반영돼서 좀 인플레이션을 생각보다는 높게 잡을 수 있다.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는 꽤 잘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증시에 이어서 비트코인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굉장히 지금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이후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뭐 반감기를 앞두고 너무 이른 상승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는 뭐 의견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ETF 현물 ETF 승인된 이후에 한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약세를 면치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국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월 정도의 반감기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야 되는데 채굴하는 노력을 동일하게 들여도 이전보다 비트코인이 절반만 나오게 그러니까 채굴이 되는 그런 반감기가 이제 4월에 오는데 보통 반감기 바로 이전에는 조금 가격이 빠졌다가 반감기가 오고 나서는 가격이 이제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ETF 승인하고 나서 향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ETF로 비트코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고 싶은 사람보다 거의 한 1대4 정도로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ETF가 결국 비트코인 시장을 키울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과 반감기 이전에 지금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긴 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전자의 힘이 조금 더 강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는 추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좀 자산 가격들이 좀 뭐 상당수가 이렇게 좀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고 있기에 지금 이제 경제의 좀 뇌관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을 좀 이해하려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뭐 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점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렌트를 해주는 아파트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물류센터 같은 것도 상업용 부동산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냐면 재택근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용 공간들이 덜 필요하게 된다라는 저희가 그 공용 업무용 공간 대여해 주던 업체가 얼마 전에 파산 신청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용 위워크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상업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것들이 렌트비가 막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공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된 게 있으니까 가격도 조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공실률도 높고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회사들이 다 자기 자본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은행들한테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나 못 갚겠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투자한 혹은 빌려 대출의 가치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누구에게 문제가 가냐 하면 이것들을 빌려준 대출을 해준 금융권으로 문제가 가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해준 미국의 금융권이 어디냐?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2007년, 8년에 겪었듯이 리만이 한번 망하면서 월스트리트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와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전 세계 경제도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또 상업용 부동산에서 시작된 중소형 은행의 부실화가 이게 또 다른 리만이 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일각의 조금 우려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은행권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대출 같은 것도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나갔던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의 재무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도와 같은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전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뭐 최근의 소식을 좀 접해보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도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내준 대출 관련 손실 우려 때문에 지금 신용 등급이 강등된 상황이고 뭐 이제 유럽 은행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가령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이런 실제로 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나 뭐 아우조라 은행 뭐 이런 데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유럽의 몇
몇 개 은행들이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부실화되면서 네. 은행권의 부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뉴욕 커뮤니티 뱅커브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던,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3월에 벌어졌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얘기를 좀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물론 그때와 지금의 뭐 발생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린 부분처럼 이것이 결국은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이 되면서 금융권 전체에 패닉이 되느냐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저희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작년에 망하면서 일시적으로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경색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잘 지나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게 큰 어떤 금융권 전반적인 위기로 넘어가지 않고 잘 지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을지가 좀 관심사잖아요. 이게 국내의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에 좀 얽혀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이게 자료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금감원에서 건수별로 모든 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이 나고 있고 향후에 예상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충 저희가 뭐 숫자 어느 은행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어느 은행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라는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히 지금 알려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감원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연계가 되살아나며 인기 공연마다 안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가수와 기획사들이 저마다 안표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콘서트 전 좌석을 NFT, 즉 복제와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 형태로 판매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안표 거래를 차단하는지 나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도 전쟁으로 불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500만 원. 한류 스타 블랙핑크의 타이완 공연 티켓은 현지에서 1,7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팬데믹 이후 공연계에서는 원래 표값에 최대 수십 배 웃돈을 얹은 안표가 극성입니다. 신고 건수는 2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기획사 자체 모니터링에 포상 티켓을 건 암행어 사제까지 등장했지만 안표 거래를 뿌리 뽑긴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안표 문제로 공연을 전면 취소했던 가수 장범준 씨는 이번 달 공연을 다시 준비하면서 아예 전 좌석을 NFT 티켓으로만 판매했습니다.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송과 재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가 기능을 얹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바탕으로 추첨에 들어갔고 추첨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정하게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표상들이 막 매크를 돌려서 동시에 막 몇천 개씩 가져가는 이런 형태는 애초에 차단이 됐습니다. 장 씨에게 협업을 제안한 카드사는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사흘간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매부터 입장까지 단일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향후 진행할 전시나 아니면 더 다른 문화 행사들에도 조금 더 다양한 NFT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더 안전하고 더 고객들이 편리한 입장 경험을 느끼실 수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NFT 기술이 소유권만을 확인해 줄 뿐 개인정보 도용 등의 편법에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 등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문화 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수십 년 역사를 지닌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미국과 일본, 동남아 등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다변화로 먹구름이 꼈던 실적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4년 전통의 국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From social media and advertising. We recommend to our friends to use the Korean product. 무엇보다 중국 시장을 넘어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발빠르게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 화장품 인지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미국 아마존에서도 스킨케어 제품 매출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自分たちの周りとか自分も韓国のアイドルとか文化とかが好きでそこからどんどん派生してコスメとかも好きになりました。 Well, Korean cosmetics is more effective, especially the skincare is the number one. 60년 역사를 지닌 국내 중공업 회사도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578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80% 가까이 늘었는데 전력 설비 교체 수요가 높은 미국 시장을 공략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주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확대로 지난해 4분기 기준 3조 7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제조 생산 기지로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와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겪던 전통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인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1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나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14도 선까지 오르는 등 초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와 전북,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까지는 먼지에 안개까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 대전은 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때이른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